여러분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강조하는 1대1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1대1로입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을 했고 어디로 갈 것인지 1대1로를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이제 시진핑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진핑 시대가 열리면서 대외 전략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제 시진핑 주석 전에 이제 후진타오 시대라고 볼 수 있죠. 후진타오 시대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사건,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그 상하이 엑스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후진타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전도상국이다. 아직 선진국, 강대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런데 2008년도 하면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그 세계의 판도가 지금 이제 굉장히 바뀌는 그런 중심에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명목 GDP에서 이제 세계 2위가 됐습니다. 일본이 1968년부터 서독을 제치고 2위가 되어갖고 42년 만에 이제 중국한테 자리를 물려준 거죠. 그리고 2013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국가 주석이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형세 아래에서 중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에 머무르지 않겠다. 유럽으로 가겠다. 유라시아의 허브 국가를 지향하겠다고 하면서 대외 전략을 바꾸게 되고 이 바뀌는 과정에서 결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변화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대륙에 있는 국가입니다. 이 대륙에 있는 국가의 틀에서 벗어나서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복합 정체성을 갖는 국가로 전환하겠다. 이것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야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해양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주변의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서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하고 해양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후진타오 시절에는 주변 국가의 이제 갈등이라든지 분쟁에 대해서 좀 주저를 했고요. 대체로 이제 그 갈등을 표면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그 시대에는 야, 우리 해양 주권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우리의 핵심적인 이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쟁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대외 전략으로 공표된 것이 바로 1대1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3년 9월과 10월입니다. 시 주석이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국가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저 밑에 있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합니다. 이 두 곳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실크로드 경제벨트, 과거의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갔던 것이 이제 실크로드 경제벨트가 되겠죠. 카자흐스탄에 가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 가서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같이 결합해서 공동으로 건설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1대1로 원벨트 원로드 전략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나서 2015년 3월이 되면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위한 비전과 행동이라는 것을 공표하게 됩니다. 이게 중국 정부가 최초로 발표한 1대1로의 공식 문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년 후에 2017년 5월에 베이징에서 1대1로 정상회담을 열게 됩니다.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모두 다 이 베이징으로 모이십시오. 그러고 나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지난 4월 25일과 27일 베이징에서 제2회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겠죠. 특히 시진핑 2기, 1기가 지나서 5년이 지나고 새로운 5년을 시작을 하면서 2018년부터입니다. 중국 외교의 지도 강령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강령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외교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긴 표현이죠. 신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중국 특색, 중국만의 고유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외교 사상이 있다. 이것이 소위 중국 외교의 지도 강령입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형 국제 관계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율과 협력을 통해서 대국들, 소위 강대국들과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미국과 마찰이 일어났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사실상 이 조율과 협력을 통한 신형 국제 관계, 특히 대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는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서로 아직도 친구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국가 차원에서는 엄청난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것은 뭐냐? 1대1로는 주변국 외교의 핵심입니다.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상, 함께 논의하자. 공건, 함께 건설하자. 공유, 중국말로는 꽁시앙입니다. 함께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가지의 오통, 5가지로 통한다. 정책 소통, 인프라 연통, 무역 창통, 자금 융통, 민심 상통. 이게 사자성어들입니다. 중국 사람들 사자성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 5가지로 통한다는 겁니다. 정책이 서로 통하고 인프라로 연결되고 무역을 더 진흥시키고 자금이 돈이 돌아다니고 민심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통하자는 이것이 1대1로의 실천 5개의 통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6개의 경제 회랑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가는 회랑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을 거쳐서 인도까지 연결되는 회랑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저 중동 국가까지 연결돼서 결국은 아프리카로 가는 회랑이 있게 되겠고요. 파키스탄으로 연결되는 회랑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몽골, 러시아로 연결되는 회랑이 있고요. 유럽까지 가는 회랑. 그래서 전체가 6개의 회랑입니다. 근데 이 6개의 회랑이 점차 개방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차근차근히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2018년 작년 1월이 되겠습니다. 중국 국무부가 북극해 항로도 새로운 1대1로의 항로라고 공식화를 하게 됩니다. 소위 빙상 실크로드입니다. 폴라 실크로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더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대 경제회랑에 머물지 않고 점차 개방형으로 이 북극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북극의 인프라 자원 개발에 우리가 동참하겠다. 그리고 북극과 국가들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 북극에서 가장 중심적인 항구는 러시아에 있는 무르만스키 부두입니다. 북극에 가장 근접해 있는 항구죠. 거기에 공동으로 같이 참여를 해갖고 돈을 대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러시아, 그리고 그 북극 항로는 결국은 감차카 반도를 통해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북극 항로입니다. 결국 일본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 새로운 로드를, 해상 로드를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남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 친중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쿠바, 우리가 잘 아는 아직도 남아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고요.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사회주의 실험을 통해서 경제가 완전히 파탄난 국가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이런 국가들이 친중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 인프라의 건설입니다. 경제적으로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고 국제기구들이 돈을 잘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한 이들 국가들이 중국에 자금을 요청하고 1대1로에 우리도 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이 실크로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고려를 안 하고 있다가 드디어 고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1대1로는 이제 어떤 지리적으로 연계성을 잃어버리고 개방형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중남미 국가들은 원래 외채가 많아갖고 외채 위기를 빈번하게 경험했던 국가들인데 또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이러한 중남미 국가들한테 돈을 주기 시작하면 또 한 차례의 외채 위기가 생길 것 아니냐.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정책, 1대1로 정책을 부채의 덫에 빠진, 부채의 함정에 빠진 외교 정책이다. Debt Trap Diplomacy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바로 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일 관계가 사실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한 7년 동안 냉각기를 가졌죠. 그러다가 드디어 아베 총리가 작년 10월에 베이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일본이 중국과 협력을 해서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그러한 협력 사업을 벌이겠다. 1대1로하고 얼핏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년 만에 일본 총리가 공식 방문하면서 제3국 공동 진출과 관련해서 무려 52개의 협력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금융기관들 노무라, 다이와 증권,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이런 그 금융기업들이 1,000억 엔 이상의 규모의 중일 산업협력 펀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트럼프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은 잘 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또는 미국이 이 아시아에서 발을 빼게 될 경우에는 중국이 너무 강해져서 이제 중국이 아세안, 인도까지 해서 이 중앙아시아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악몽이다. 나이트메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중국과 적절하게 해칭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지금 비교적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해칭 차원에서 위험에 대한 해칭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그 냉각기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은 이렇게 중국과 협력을 하지만 미국, 인도와 함께 인도 태평양 구상을 또 주도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